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이를 어디에 숨겨놨어요? 복지사의 날카로운 추궁에 노숙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저분한 행색, 떨리는 손, 피하는 눈빛. 누가 봐도 수상했죠. 하지만 10달 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시상대 위 10살 소녀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최연소 우승자였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20년 전 서울의 한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던 그해 12월, 거리는 사람들의 발길조차 끊길 정도였죠. 하지만 박현수에게 추위는 이제 익숙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거리에서 산 지도 벌써 3년째였으니까요. 밤 11시가 넘어가자 서울역 주변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박현수는 낡은 군용 외투깃을 여미며 뒷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오늘도 수학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알루미늄 캔 20개 남짓, 고작 1,500원어치였죠. 그래도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는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박현수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루 한 끼로도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배고픔보다는 추위가 더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것도 이젠 참을 만했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져 가는 거리 생활 속에서 박현수는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고 있었어요. 폐건물 옆 골목을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으앙. 처음엔 고양이 우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이 골목엔 길고양이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박현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소리는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약하고 가느다란 사람 아기의 울음소리였죠. 박현수는 천천히 쓰레기통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캔을 줍다 보면 이런 곳은 수없이 뒤져봤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쓰레기통 바로 옆 얇은 분홍색 담요에 쌓인 채 누군가가 놓고 간 물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악이었어요. 이게 대체... 박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생후 석 달쯤 돼 보이는 여자 아기가 분홍 담요 안에서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이었습니다. 저체온증 직전이었죠. 박현수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한겨울밤 11시가 넘은 골목에 이 작은 생명과 자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병원으로? 하지만 박현수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어요. 그러곤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깃털처럼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박현수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아기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폐건물 쪽으로 뛰기 시작했죠. 박현수가 거처로 삼은 곳은 재개발 예정 구역의 빈 건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60이 넘은 몸으로 아기를 안고 뛰는 게 쉽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박현수는 캠핑용 버너에 불을 켰습니다. 그러곤 자신이 덮고 자던 두툼한 이불 속에 아기를 넣었어요. 아기의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떡하지? 우유가 필요한데. 박현수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오늘 번 돈 1,500원. 편의점까지 가려면 10분은 걸렸어요. 그 사이에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지만 우유 없이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현수는 결정했습니다. 아기를 이불 속에 단단히 싸맸어요. 그리곤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20년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달렸던 것 같았어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점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노숙자가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점원은 없었죠. 하지만 박현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분유 코너로 달려가 가장 작은 제품을 집었어요. 3,500원. 저기, 이거 1,500원어치만 살 수 있나요? 점원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낮게 판매 안 해요. 박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00원이 부족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30대 여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됐어요. 그냥 받으세요. 여자는 카드로 계산을 해줬습니다. 박현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곤 분유통을 들고 다시 뛰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기는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너무 지쳐서였을까요? 박현수는 서툴게 뜨거운 물에 분유를 탔습니다. 온도를 확인하고 아기 입에 젖꼭지를 가져다 댔어요. 아기는 본능적으로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천천히 먹어. 박현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거리에서 살며 모든 감정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아기가 우유를 반쯤 먹었을 때 박현수는 문득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숙자가 버려진 아기를 주워 키운다? 법적으로도 문제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했어요. 내일 아침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내려다보던 박현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보호소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입양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컸어요.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삶을 박현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신고해야 해. 그게 맞는 거야. 박현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론 수백 번 신고하기로 결정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박현수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다는 걸. 이 아기를 버릴 수 없다는 걸. 미쳤구나, 내가. 박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3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60이 넘은 노숙자와 생후 석 달 아기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박현수는 몰랐죠.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까지 바꿀 거라는 거요.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박현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어요.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워야 했으니까요. 60이 넘은 나이에 육아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박현수는 해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하루 1,5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분유 한 통이 3만 원, 기저귀 한 팩이 2만 원이었습니다. 박현수는 캔 줍기에 더욱 매달렸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편의점 점원이 박현수가 고른 분유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게 제일 좋다고 들었습니다. 점원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노숙자가 분유를 사는 게 수상해 보였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박현수는 물건을 받아들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소문은 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무렵 복지사 조미선이 나타났어요. 박현수 씨 맞으시죠? 38살의 조미선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현수를 훑어봤습니다.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어요. 박현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제보가 들어왔어요. 박 씨가 요즘 분유를 자주 산다고요. 혹시 아기를 키우고 계신가요? 박현수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람 부탁으로 사주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요? 누군데요? 조미선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박현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역 근처 노점상인데 바빠서 못 산다고 해서 제가 대신 사주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데요? 김영수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현수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조미선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거처를 확인해 봐도 될까요? 안 됩니다. 박현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조미선은 잠시 그를 노려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계속 지켜볼 겁니다. 만약 불법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그땐 가만 안 둘 거예요. 조미선이 돌아간 후 박현수는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위험했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박현수는 낮에는 아기를 절대 밖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밤에만 잠깐씩 산책을 시켰어요.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골라서요. 분유도 다른 동네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기는 생후 6개월이 됐습니다. 박현수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민이라고요. 지혜롭고 민첩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출생신고는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나마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지민아,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박현수는 아기에게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3년 동안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살았던 박현수에게 지민은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지민이 돌을 맞이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아기들보다 빨리 걷기 시작한 거예요. 11개월 만에 혼자 일어서더니 며칠 후엔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박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아기들은 13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걷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민은 유난히 빨랐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민은 말도 빨리 배웠어요. 15개월에 아빠라는 단어를 했고 18개월엔 짧은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수는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지민이 자라면서 교육이 필요할 텐데 자신이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학교는 어떻게 보낼까? 호적도 없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밤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박현수는 폐건물 창문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모든 방법은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박현수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현수는 구립도서관을 지나치다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책들이 가득한 서가가 보였습니다. 그래, 책이다. 박현수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숙자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코를 찌푸렸지만 박현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유아 도서 코너로 가서 그림책 몇 권을 집었습니다. 도서관 카드 있으세요? 사서가 물었습니다. 박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만. 여기서 읽어도 되나요? 그건 괜찮습니다. 박현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화책이었지만
오랜만에 보는 활자가 반가웠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박현수는 내용을 외웠습니다. 집에 가서 지민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요. 그날 밤 박현수는 지민에게 책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물론 지민은 아직 2돌도 안 된 아기라 이해하지 못했지만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옛날 옛적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단다. 박현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야기를 하는 동안만큼은 자신이 노숙자라는 사실도 이 상황이 불법이라는 것도 잊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박현수는 매일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책을 읽고 외우고 지민에게 들려줬어요. 한글 교육책도 봤습니다. 수학 기초책도 봤어요. 그러면서 박현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교육이라는 것을요. 비록 학교는 못 보내도 자신이 직접 가르칠 수 있다는 걸요. 박현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지민을 똑똑하게 키우는 것. 이 아이가 세상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박현수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조미선은 여전히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불쑥 나타나 박현수를 확인했어요. 박현수는 그때마다 태연하게 대처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 최대한 오래 버텨야 해. 박현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이 노숙자와 아기의 위태로운 동거는 계속됐습니다. 지민이 5살이 됐을 때 박현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3살 때부터 한글을 완벽하게 읽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수가 가르쳐 주긴 했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보통 아이들이 6개월 걸려 배울 걸 지민은 1달 만에 끝냈습니다. 아빠, 이 책 다 읽었어요. 지민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동화책을 내밀었습니다. 하루 전에 줬던 책이었어요. 박현수는 놀라움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럼 무슨 내용이었는지 말해볼래? 지민은 막힘없이 줄거리를 설명했습니다. 등장인물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아이의 재능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을까? 폐건물에서 노숙자인 자신이? 지민아, 오늘은 숫자 공부를 해볼까? 박현수는 도서관에서 몰래 가져온 수학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물론 훔친 건 아니었어요. 낡아서 버리려던 걸 사서에게 부탁해 얻어온 거였습니다. 1학년 수준의 덧셈 문제였습니다. 박현수가 설명을 시작하려는데 지민이 먼저 답을 말했어요. 3 더하기 5는 8이에요. 맞는데. 이건 7 더하기 6은 13이요. 박현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지민이 혼자 풀어버린 거예요. 마치 숫자의 규칙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넌 정말 똑똑하구나. 박현수는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민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박현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반드시 꽃피워주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지민이 5살이 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할 나이였으니까요. 박 씨, 아직도 그 아이 키우고 있어요? 어느 날 조미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경찰관 1명을 데리고 왔어요. 박현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그만하세요. 주변 제보가 계속 들어와요. 밤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요. 박현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혼자 삽니다.
아마 옆 건물에서 들린 소리일 겁니다. 경찰관이 나섰습니다. 실례지만 거쳐 확인 좀 해도 될까요? 혐의가 없으시다면 문제 없을 텐데요. 위기였습니다. 박현수는 재빨리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 지민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자신은 2층을 거처로 쓰고 지민은 3층에 숨겨뒀거든요. 좋습니다. 보시죠. 박현수는 태연하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어요. 낡은 이불 한 장과 버너, 그리고 몇 가지 생필품만 있었습니다. 조미선이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조미선은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박현수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민이 책을 읽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무서운 사람들 왔어요? 응, 하지만 이제 갔어. 괜찮아. 박현수는 지민을 안았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지민도 무서웠을 겁니다. 지민아,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알았지? 네, 아빠.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살 아이치곤 너무나 의젓했어요. 어쩌면 이런 환경이 지민을 일찍 철들게 만든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박현수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지민이 잠든 후에만 외출할 수 있었거든요. 평소처럼 책을 빌리려는데 수학 코너에서 특이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영재를 위한 수학 문제집. 박현수는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 수준의 문제들이 가득했어요. 혹시 지민이 풀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박현수는 책을 펼쳤습니다. 내일 지민에게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들을 보며 박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거야. 30년 전이라면 자신도 이런 문제들을 쉽게 풀었을 겁니다. 아니, 만들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그저 지민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현수는 지민에게 문제집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거야. 천천히 해보자. 하지만 지민은 첫 페이지를 보더니 곧바로 답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15, 이건 24. 박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 5학년 수준의 문제를 5살 아이가 푸는 거예요. 설명도 없이요. 지민아, 넌 어떻게 이걸 알았어? 그냥 보이는데요? 숫자들이 말해줘요. 지민의 대답에 박현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재였어요. 진짜 천재.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수학 영재였습니다. 박현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2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뿌듯함과 죄책감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아이를 폐건물에 가둬두는 게 맞는 걸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신고하면 지민을 빼앗길 게 뻔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가르칠 수 있어. 나라면 할 수 있어. 박현수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지민의 천재성을 세상에 숨겨두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폐건물 창문으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박현수는 잠든 지민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미안해, 지민아. 아빠가 더 나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지 박현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10살이 됐고 박현수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5년 동안 둘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폐건물에서 살았고
여전히 몰래 교육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지민의 실력만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10살 지민은 이제 대학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미분, 적분, 선형대수학까지요. 박현수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대학 교재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어요. 아빠, 이 문제 재미있어요. 지민이 활짝 웃으며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박현수는 그 문제를 보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공대생들도 머리 싸매는 편미분 문제였습니다. 그래, 잘했어. 정말 대단하구나. 박현수는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무거웠어요. 이 아이의 재능을 언제까지 폐건물에 가둬둘 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현수는 도서관 게시판에서 포스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35회 국제청소년 수학올림피아드 참가자 모집. 만 18세 이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어요. 온라인 예선을 통과하면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박현수는 포스터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지민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참가시켰다가 신원이 들통나면, 지민을 빼앗기게 되면, 1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밝혀지면, 그날 밤 박현수는 지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다른 친구들이랑 수학 시합 해보고 싶니? 지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할 수 있어요? 응, 근데 위험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우릴 알게 되면. 괜찮아요, 아빠. 저 절대 비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0살 아이답지 않게 의젓했어요. 박현수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해보자. 대신 약속해. 누가 물어봐도 내 선생님에 대해선 절대 말하지 마. 약속할게요. 박현수는 PC방에 가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했지만 박현수는 오래전 만들어뒀던 가짜 서류를 사용했어요. 지민의 출생증명서와 호적 등본, 모두 위조된 것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온라인 예선 문제가 공개됐습니다. 총 10문제, 제한 시간 3시간이었어요. 박현수는 PC방에서 지민과 함께 문제를 풀었습니다. 지민은 문제지를 받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한 거예요. 펜을 잡고 빠르게 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지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빠, 다 풀었어요. 박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3시간짜리 시험을 30분 만에 황급히 답안을 확인했어요.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박현수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본선은 확실했어요. 2주일 후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전국에서 50명만 뽑는 본선에 지민이 당당히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것도 전체 2등으로요. 본선은 서울 시내 대형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박현수는 지민에게 깨끗한 옷을 사줬어요. 10만 원이나 하는 큰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대회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지민에게 쏠렸습니다. 참가자 중 가장 어렸거든요. 대부분이 15살에서 17살이었는데 지민은 고작 10살이었습니다. 저 꼬마가 본선까지 왔다고? 신기하네. 부모가 대단한가 보지. 주변 참가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현수는 구석에 숨어 지민을 지켜봤어요. 자신의 행색이 초라해서 창피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본선은 예선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대학원 수준의 정수론과 기하학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참가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지민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집중한 표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시험 종료. 펜을 놓으세요. 감독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민이 펜을 내려놨어요. 그리곤 박현수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 있다는 표정이었죠.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제35회 국제청소년 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박지민. 지민이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역대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였으니까요. 지민 양,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수학을 잘하게 됐나요? 누가 가르쳐 줬나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지민은 박현수와의 약속을 떠올렸어요. 그리곤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그냥 비밀이에요. 지민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기자들은 더욱 궁금해했어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지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천재 소녀 박지민, 10살 나이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획득. 하지만 그녀를 가르친 스승에 대해서는 함구. 과연 누가 이 천재를 만들었을까? 박현수는 폐건물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PC방에서 인터넷으로 시청한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지민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해냈어요. 그래, 잘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박현수는 지민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언론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자신들을 찾아낼 겁니다. 그날 밤 박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10년 동안 숨어 살았던 세상, 이제 그 세상이 자신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박현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긴 밤을 견뎠습니다. 금메달 소식이 퍼진 후 조미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실력이라니. 분명 뭔가 있어. 조미선은 지민의 수상 소식을 듣고 직감했어요. 10년 전부터 의심했던 그 노숙자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요. 며칠 동안 서울역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수는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유심히 보는 게 느껴졌어요. 언론 기자들이었습니다. 천재 소녀의 스승을 찾기 위해 온 거죠. 지민아,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마. 왜요, 아빠? 위험해. 사람들이 우릴 찾고 있어. 박현수는 긴장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조미선이 폐건물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경찰관 2명과 함께였어요. 박현수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현수 씨, 나와주세요. 조미선의 목소리가 건물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박현수는 지민을 뒤로 숨겼어요. 여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영장 있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로 수색 영장을 받았어요.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박현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미선이 방 안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지민을 발견했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저 아이, 설마. 조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박현수를 돌아봤어요. 당신 정말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군요. 잠깐, 오해입니다. 박현수가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지민에게 다가갔어요. 지민은 박현수 뒤로 숨었습니다. 괜찮아. 우린 너를 구하러 왔어.
경찰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전 안 가요. 아가씨,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니? 혹시 협박당했어? 아니에요. 지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박현수 앞으로 나섰어요. 작은 몸으로 박현수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선생님이에요. 조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씨, 이해해. 하지만 법적으로 이건 불법이야. 이 사람은 이분이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에 조미선도 당황했어요. 바로 그때 건물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언론 기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누군가가 제보한 것 같았습니다. 천재 소녀 발견.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계단을 올라왔어요. 순식간에 방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민 양, 이분이 선생님이세요? 노숙자가 천재를 가르쳤다고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플래시는 계속 터졌죠. 그때 뒤쪽에서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저 사람. 이른 줄의 노신사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품이 있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박현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설마, 박현수 박사님? 박현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봤어요. 30년 전 자신과 함께 연구했던 동료 교수였습니다. 최 교수님? 박현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최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박사님이시군요. 세상에. 20년 만입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사? 교수? 노숙자가? 박사가 뭔 소리예요?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최 교수가 대답했어요. 이분은 박현수 박사님입니다. 20년 전까지 서강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셨고 나중엔 총장까지 역임하신 분이에요. 영재교육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셨습니다.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곤 폭발했어요. 총장이었다고요? 교육학 박사가 노숙자로? 그럼 이 아이를 가르친 게 카메라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박현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른이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 남아 있었죠. 맞습니다. 저는 박현수입니다. 조미선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쫓던 노숙자가 전직 대학 총장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제가 가르쳤습니다. 10년 동안요. 박현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어요. 최 교수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되신 겁니까? 박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민을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지민은 여전히 박현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나섰습니다. 일단 서로 동행해야겠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최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박현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옛날엔 학계의 별이었던 사람, 지금은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차에 타면서 박현수는 폐건물을 돌아봤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곳이었어요. 지민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공간. 이젠 떠나야 했습니다. 아빠, 우리 어떡해요? 지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현수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하지만 박현수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자신의 사연을 이해해 줄까?
10년 동안 불법으로 아이를 키운 걸 용서받을 수 있을까?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폐건물을 보며 박현수는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박현수는 형광등 아래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엔 형사 2명과 조미선이 자리했습니다. 옆방에선 지민이 아동보호 전문가와 면담 중이었죠. 박현수 씨,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우게 된 건지요? 형사의 질문에 박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야 했어요.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아기를 발견했어요.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박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그럴 수 없었죠? 법적으론 명백히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요. 박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5년 전, 제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현수가 계속 말했어요. 외동딸이었죠. 25살에 미혼모가 됐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도망갔고 딸은 혼자 아기를 낳았어요. 하지만 박현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출산 후 이틀 만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었어요. 그리고 아기는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누군가가 데려간 겁니다. CCTV도 없던 시절이라 찾을 수 없었어요. 형사들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25년 전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실제로 박현수의 딸 박수진이 자살했고 신생아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직을 그만두신 겁니까? 딸을 잃고 손녀마저 잃었습니다. 살 이유가 없었어요. 박현수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조미선도 표정이 굳어졌어요. 총장직도 내려놓고 재산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곤 거리로 나왔어요. 3년 동안 그저 죽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를 데려온 겁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제 손녀가 떠올랐어요. 어딘가에서 이렇게 버려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박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일은 가까운 노인의 눈물은 처연했습니다. 조사실 밖에선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전직 대학 총장이 노숙자가 돼 천재를 키웠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감동적인 스토리다. 하지만 불법 아닌가요?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사례다. 아동 인권 침해입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현수를 영웅으로 봤고 어떤 이들은 범죄자로 봤어요. SNS는 순식간에 이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경찰서 앞엔 취재진이 진을 쳤습니다. 최 교수도 와 있었어요. 그는 기자들에게 박현수를 변호했습니다. 박 박사님은 교육계의 전설이셨습니다. 수많은 영재를 발굴하고 키우셨죠. 이번 일도 그분의 교육 철학이 발현된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동보호단체는 달랐습니다. 불법은 불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법을 어긴 건 사실이에요. 그들은 지민을 박현수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편 옆방에선 지민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그 아저씨가 너한테 나쁜 짓 한 적 있니? 아동심리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빠는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아빠라고 불러.
네, 제겐 아빠예요. 하지만 법적으론 아빠가 아니잖아.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뭐예요? 저버렸던 사람이 진짜 부모인가요? 저 키워준 분이 가짜인가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문가는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라 아빠가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얼어 죽었을 거라고요.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에 전문가도 할 말을 잃었어요. 저녁이 됐을 때 형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수 씨, 일단 석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되고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와는 당분간 격리됩니다.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요. 박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법대로입니다. 아이는 임시보호시설로 가게 됩니다. 그 말에 옆방에서 지민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싫어요. 전 안 가요. 문이 열리고 지민이 뛰쳐나왔습니다. 박현수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아빠, 저 안 떠날 거예요. 지민아. 박현수는 지민을 꼭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형사들도 조미선도 그 모습을 차마 떼어놓지 못했습니다. 최 교수가 나섰습니다.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아이를 박 박사님께 맡겨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형사는 고민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했지만 이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DNA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DNA 검사요? 박현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생물학적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친척이라면 법적으로 양육권 주장이 가능하니까요. 박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DNA 검사? 지민과 자신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저 우연히 주운 아이일 뿐인데.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박현수가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아무 관계도 없을 테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으로 가시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겁니다. 그날 밤 최 교수의 도움으로 박현수와 지민은 작은 모텔에 묵었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 누운 거예요. 아빠, 우리 헤어지는 거 아니죠? 지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현수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절대 헤어지지 않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박현수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법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기적을 바랄 뿐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박현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DNA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검사겠지만 혹시 알아요? 세상엔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현수는 최 교수가 마련해준 작은 원룸에서 지민과 함께 지냈어요. 매일 아침 경찰서에 출석 신고를 했고 오후엔 지민을 가르쳤습니다. 10년 동안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될까? 지민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 밤마다 불안이 엄습했어요. 박현수 씨,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으로 오세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의 전화를 받고 박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히 아무 관계도 없겠죠.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현수는 지민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최 교수도 함께 했어요. 조사실엔 형사 2명과 조미선, 그리고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현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의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박현수 씨와 박지민 양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박현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민도 긴장한 표정으로 박현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일치율 99.9%입니다. 순간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현수는 제대로 듣지 못한 줄 알았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99.9% 일치합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조부모와 손자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박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자? 지민이 자신의 손녀라고? 잠깐, 그게 무슨... 박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최 교수가 놀라 일어섰어요. 세상에, 그럼 이 아이가... 형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지민 양은 박현수 씨의 친손녀입니다. 20년 전 실종된 박수진 씨의 딸이 맞습니다. 박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키워온 아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손녀였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럼 내가 쓰레기통에서 주운 아기가 네, 박 씨의 친손녀였습니다. 누군가가 병원에서 데려가 버린 거죠. 조미선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의심했던 그 노숙자가 실은 진짜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박현수는 지민을 돌아봤습니다. 지민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아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민아. 박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넌 내 진짜 손녀야. 할아버지의 손녀. 박현수는 지민을 꼭 안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일흔 가까운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내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널 찾지 못해서. 지민도 울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박현수의 감정이 전해졌어요. 괜찮아요, 아빠. 우리 만났잖아요. 조사실의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형사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조미선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최 교수가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하늘이 만들어준 인연이에요.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박 씨는 친할아버지시니 당연히 양육권이 있어요. 다만 출생신고 등 행정 절차는 진행해야 합니다.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찾던 손녀를 우연히 거리에서 만났다니. 그럼 20년 전에 아기를 버린 사람은 누구죠? 조미선이 물었습니다. 형사가 대답했어요. 아마도 병원 관계자 중 누군가였을 겁니다. 당시 CCTV도 없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찾기는 어렵겠지만 수사는 재개하겠습니다. 박현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민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를 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박사님, 이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 교수가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명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손녀를 찾게 된 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습니다. 혈육의 인연이 두 분을 이어준 겁니다. 그날 오후 소식이 언론에 퍼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공개된 거예요. 충격. 노숙자가 키운 천재 소녀, 친손녀로 밝혀져 25년 만의 기적, 할아버지와 손녀의 운명적 재회. 교육학 박사, 잃어버린 손녀 찾아 10년간 키워. 뉴스는 이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범죄가 아니라 사랑이다.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준 사례다. 비난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손녀를 키운 할아버지를 어떻게 비난하겠어요? 그날 밤 박현수와 지민은 원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지민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현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응, 지민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그럼 제 엄마는 할아버지의 딸이었어요? 그래. 내 엄마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너처럼 똑똑하고 예뻤지. 박현수는 지민에게 처음으로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25년 동안 입 밖에 낸 적 없던 이야기들을요. 엄마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현수는 지민을 안아줬어요. 엄마는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행복해 하실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난 걸 보시면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혈육, 10년 동안 쌓아온 정. 그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차갑게만 느껴지던 그 불빛들이 이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지민에게 제대로 된 삶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세상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은 박현수에게 지민의 완전한 양육권을 인정했어요. 친손녀를 구해 키운 할아버지, 법은 그를 범죄자가 아닌 영웅으로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박현수 씨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최 교수는 눈물을 닦았고 지민은 환하게 웃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박현수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박현수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흔 가까운 나이에 손녀를 제대로 키워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많은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박사님, 다시 강단에 서시죠. 서강대학교 현직 총장이 찾아왔습니다. 박현수를 다시 교수로 임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일이요? 네. 지민이처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박현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10년 동안 폐건물에서 지민을 가르치며 깨달은 게 있었어요. 진정한 교육은 화려한 강단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리요. 그럼 제가 돕겠습니다. 최 교수가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내놓았어요. 그렇게 희망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남도 아니고 서초도 아니었습니다. 박현수가 선택한 곳은 서울역 근처 낡은 건물이었어요. 10년 동안 살았던 폐건물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죠. 왜 하필 여기에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박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여기 사는 아이들이 있어. 우리처럼 세상에서 잊혀진 아이들 말이야. 교육센터는 무료였습니다. 노숙자 자녀, 한부모 가정 아이들, 탈북 청소년들이 찾아왔어요. 박현수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전 공부 못해요. 15살 소년이 말했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아이였어요. 박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야. 넌 할 수 있어. 박현수의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교과서를 외우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걸 찾아내고 그걸 함께 탐구했습니다. 마치 지민을 가르쳤던 것처럼요. 석 달 후 그 소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박현수에게 안겼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원래 내 안에 있던 거야. 난 그저 꺼내준 것뿐이야. 박현수의 말에 소녀는 더욱 울었습니다. 박현수도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평생 하고 싶었던 교육이었습니다. 지민도 교육센터를 도왔습니다. 11살이지만 수학 실력은 대학생 수준이었거든요. 어린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줬어요. 누나, 이거 너무 어려워요. 9살 여자아이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어려웠어. 근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어려운 게 당연한 거래. 하나씩 하다 보면 쉬워진대. 그 말에 여자아이도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어느 날 교육부 장관이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박현수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도 관심을 가진 거예요. 박 박사님, 이런 교육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절대 상업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아이들을 평가하지 말아야 해요. 박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1년 후 전국에 20개의 희망 교육센터가 생겼습니다. 모두 박현수의 교육 철학을 따랐어요. 성적보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는 것,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지민은 12살이 됐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또 한 번 금메달을 땄어요. 하지만 이젠 언론이 몰려들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지민 양,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민은 박현수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수학보다 더 중요한 걸요. 뭔데요? 사람을 믿는 거요. 자신을 믿고 다른 사람도 믿는 거요. 그 대답에 기자들은 감동했습니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어느 가을날 박현수와 지민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박현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 25년 전 딸을 잃고 3년간 거리를 떠돌고 10년간 폐건물에서 살았던 자신이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그래, 행복해. 박현수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왜요?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지민은 박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거칠고 큰 손, 10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그 손이었어요. 저도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저를 주워주셔서 감사해요. 주운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찾은 거지. 박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25년의 슬픔도 10년의 고난도 모두 녹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희망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박현수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야.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소중한 걸 만나게 되는구나. 폐건물 옥상에서 바라보던 하늘도 아름다웠지만 지민과 함께 보는 이 하늘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젠 숨지 않아도 됐어요. 세상에 당당히 손녀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커서 선생님 되고 싶어요. 선생님? 네. 할아버지처럼요. 버려진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요. 박현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지민에게 준 게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지민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폐건물이 아닌 따뜻한 집으로요. 그 뒷모습을 보며 공원의 사람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거라고요. 박현수는 그걸 10년 동안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지민을 통해 또 다른 아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거였어요.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차갑게만 느껴지던 서울의 밤이 이젠 따뜻했습니다. 박현수와 지민에겐 그리고 그들이 만난 모든 아이들에겐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세상 어디에도 버려진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아직 만나지 못한 인연이 있을 뿐이죠. 박현수와 지민의 이야기가 그걸 증명했습니다.